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문서의 신 백승건 작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백승건 작가는 책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를 내놓았는데요. 사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꿈은 자기 아이들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짜 글 잘 쓰고 말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승건 작가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죠. 백승건 작가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제 그 같은 얘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출가라고 해달라고 그랬죠. 예. 출가해서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쓰려고 하다가 운동권이 돼서 또 농사를 짓다가 기자 생활도 하고 그러다 또 청와대에 입성을 해서 청와대에서 그냥 뭘 날린다고 그러죠? 하여튼 글바를 날리다가,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또 불교 쪽에 가서 또 화쟁, 이런 쪽 관련 또 일도 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말하기 글쓰기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또 절감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책을 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 이게 그냥 말 잘하는 법, 글 잘 쓰는 법이 아니고 이게 왜 아이 대상으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아이를 주목한 거는 이미 이제 저희들 같은 어른들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틀렸어요? 예, 이제 저희들은 이미 베린 몸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뭐가 들어가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말과 글이 이렇게 원활하게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면 결국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 아이들이 말과 글을 잘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깃을 아이들한테 맞춘 거지만 사실은 또 어른의 변화를 또 노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도 어디 가서 이제 글쓰기 강의를 가면 제가 좀 난감한 질문이 그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글쓰기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 참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 자식이나 좀 제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라. 사실 우리 아이는 글을 전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르쳐 본 적도 없고요. 우리 백 작가님은 자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딸 둘입니다. 딸 그럼 나이가 지금 큰 딸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요. 둘째는 지금 고3입니다. 그러면 두 따님한테는 이 글쓰기 말하기를 집에서 좀 가정교육을 하나요? 예, 많이 했죠. 어떤 식으로 했죠? 저는 이제 딸들하고 신문 칼럼을 요약하는 그런 걸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칼럼을 놓고요. 그 신문 칼럼에서 보면 이제 결론 주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론 주장.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이 결론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근거를 제시하는지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칼럼에서. 그래서 그걸 각자 찾아보고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재밌네. 그걸 꼭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보면은 서로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걸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림 있잖아요. 주로 인상파들의 그림이 좋습니다. 인상파들의 그림이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만에 모네 뭐 그런 거. 그렇죠. 저기 고호, 고갱 이렇게 그런 그림을 놓고 그 그림 속의 상황들을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 그림을. 그렇죠. 이를테면 고호의 무슨 첫걸음 하면 이제 이 농부가 그 아기가 이렇게 첫걸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했잖아요. 그럼 그 전후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같이 써서 따로 써서 이제 같이 맞춰보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그렇죠. 하는 거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독후감상문식으로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까. 독후감상문. 감상문. 네. 독후감은 저는 약간 아이들한테 모럴 해저드를 부르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독후감상문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책 다 읽지 않아도 그냥 조금 읽고 자기 느낌 붙여서 쓰잖아요. 우리 저기 가면 그 온라인 서점에 가면 다 줄거리 그렇죠. 요약도 또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권의 책이 큰 집이라고 한다면 이걸 마치 미니어처를 만들듯이 요약을 해보자. 이래서 이제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조정래 소설가의 한 강이 10권짜리거든요. 그거를 한 페이지로 다 요약을 해봤어요. 아까. 10권을 다 읽고? 예.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못하겠네. 아니 처음에는 이제 쉬운 거부터 칼럼 요약하기부터 해가지고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면은 대화소설까지 이렇게 가능하죠. 그 요약이 예. 그 중요한가요? 저는 요약이 이 글쓰기와 공부의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글 읽으면은 글 속에서 얻는 것이 바로 지식, 경험, 통찰이거든요. 그렇죠. 작가의.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 작전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약을 하면은 그 작전에 이 쉽게 말하면 작전 지도가 보입니다. 그 작전 지도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값진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전 지도가 목차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목차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서문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책 같은 경우에 서문과 목차를 유심히 보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 권을 줘야말로 독자가 어떻게 여기 이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지 이 논리에 빨려 들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전략을 한번 이해해보자는 그러니까 거죠. 그 글 뒤에 있는 맞습니다. 그 저자의 어떤 그 뭔가 의도, 그렇죠. 그런 작전, 거를 전략, 그거를 알아내는 거네, 그렇죠. 알아채는 거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아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동료나 뭐 선후배, 상사들하고 다 설득을 해야 되죠.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설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설득이고 집안에서 부부간의 자식과 부모 간에도 전부 설득이거든요. 설득이자 협상이에요. 맞습니다. 인생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관계가 다 행복해지겠죠. 또 그런 사람한테 세상은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저는 바로 요약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약이라는 게 결국은 그 글 쓴 사람의 설득 방법을 맞습니다. 알아내는 거네요. 요점 정리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줄거리 요약이 아니고. 그렇죠. 바로 그 전략을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 어렵다 근데. 근데 그거 잘하면 공부는 저절로 잘하겠네. 선생님의 작전을 다 알아버리면 시험 문제 뭘 낼지를 알 거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녀 중에는 정말 책 읽는 거 싫어하고 그렇죠. 또 뭐 글 쓰는 건 아주 그냥 기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뭐 게임이라든가 무슨 말로 덕질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무리하게 이렇게 독서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영원히 책과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 좋아지네. 예, 사실 독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 앞으로 살아갈 삶을 시뮬레이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독서는 이제 가장 전통적이고 좋은 시뮬레이션이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이 독서로만 통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게임도 시뮬레이션이 있고 덕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그 세계에 깊이 이렇게 좀 침잠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에서 바로 삶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오히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죄악 감정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네가 게임이라고 하는 게 보면요. 이야기가 단선이 아니잖아요.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복합적인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부모도 아이의 게임에 관심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아이는 어떤 순간에 독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무리하게 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절대 이제 책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죠. 저는 아이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부모가 오히려 가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더 지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자녀들에게 그 슬로우 리딩을 예. 권한다면서 그 슬로우 리딩이 뭐예요? 말 그대로 천천히 읽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슬로우 리딩을 시작한 게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 둘째 딸이 고3인데 슬로우 리딩 하자니까 둘째 딸이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빠 나 지금 고3이야. 지금 있는 공부도 다 이렇게 허덕허덕 하는데 거기다가 슬로우 리딩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데요 슬로우 리딩?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은 이제 책을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한다고 하면은 한 4-5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나 그다음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세미나를 그리듯이 거기 있는 내용들을 샅샅이 보는 게 슬로우 리딩입니다. 아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예. 1시간 동안 4페이지, 5페이지밖에 안 보면은 진짜 그러겠네. 제가 이제 랩걸이라고 하는 미국의 호프자런이라는 과학자가 쓴 책을 이제 텍스트를 해서 슬로우 리딩을 했는데요. 일테면 이제 거기 보면 무슨 미네소타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미네소타주에서 무슨 도축장 얘기가 나와요. 도축장이 거의 미네소타의 거의 이제 기간 산업이에요. 약간. 그럼 여기는 왜 도축 산업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될까?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옛날에 북유럽 그 이주민들이 그 북유럽이 한 200년 전에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거 이 미네소타로 이주를 한 거예요. 미네소타는 1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4-5개월밖에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피하는 산업, 도축 산업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전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배경을 그렇죠. 아는 거구나. 그래서 이 미네소타의 미식 축구 그 팀 이름이 바이킹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작은 이야기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고구마 이 넝쿨 로 이렇게 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거든요. 그걸 저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 해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딸 보고 하라요. 그럼 딸은 이제 그걸 찾아서 자기가 발표를 하죠. 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갖고 거의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SNS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독서와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선용하는 거네. 스마트폰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과 싸워서 이길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른도 못 이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스마트폰과 싸울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현명하게 동거할 수 있는 방법들, 지혜롭게 동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슬로우 리딩. 그 중에 리딩. 하나가 이제 바로 슬로우 리딩이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합니다. 뭔가 자기가 재밌을 것 같네. 스마트폰 갖고 맨날 다 스마트폰 하는 행위 자체가 부모한테 늘 눈총받고 구박받았잖아요. 죄악시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책 읽으면서 생산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 이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주는 대단한 그런 만족감들이 있어요. 꼭 해보세요. 그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어요. 아니 이제 주변에 그래서 권해주십시오. 그 둘째 따님은 예. 이번에 수능 잘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원하는 이 친구는 또 종교학을 전공하려고 해서 관련된 학과를 지금 이제 지원을 했고. 그 슬로우 리딩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 고3인 딸한테 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만 하자고 한 건 뭐냐면 고3 되면 이제 엄청난 학습량이 많아요. 근데 이걸 소화를 못 해요. 소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 지식을 우겨 넣는 거죠. 근데 슬로우 리딩은 바로 소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문해력? 그렇죠. 걸? 이게 바로 문해력이죠. 맥락을 이해하는 거. 배경. 그렇죠. 그걸 배우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우리나라 그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들 걱정하더라고요. 문맹률은 최저인데 문해력도 최저라는 얘기를 하죠. OECD 거의 꼴등 수준이라던데. 예, 아마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이 학교 교육이 지식을 너무나 이제 우겨 넣잖아요. 약간 과도하게 우겨 넣는데 그것의 소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 소화 능력이 중요하지. 소화 능력에 얼마나 필요한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게, 거예요. 소화 능력이 필요한 게 바로 요약.
또 슬로우 리딩하는 것, 이 책을 갖고 또 토론하게 하는 것, 학습 지식을 갖고 자기화하는 과정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화를 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겨넣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우겨넣고 누가 많이 시험 볼 때 우겨넣은 것 중에서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시험 제도를 자체를 좀 바꿔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이렇게 못하는 건지, 물론 저희들도 참 저희 정부 때도 잘 못했지만 왜 이걸가 이게 안 되는 건지, 이거는 누구나 다 사실 행복한 일인데 또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이 문해력이 높게 성장을 해야 국가 경쟁에서 높아지는 걸 텐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참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 보면은 또 일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우리가 제일 처음 쓰는 글이 일기인데. 맞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써서 사회에 내보내는 첫 글이 일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이제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일기 검사한 걸 보여주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다 이게 교정교를 보세요. 다 빨간 펜으로 다 하고 어떤 거는 우리 딸 생활인데 선생님이 우리 딸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초능력을 가지셨나요? 어떻게 우리 딸의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일기를 보고 아시는지. 그래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아이들이 지적질을 당하면 이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거 아니에요. 아 글을 쓰면 이렇게 지적질을 당하는 거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글쓰기에 대해서 울렁증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 근원이 그거예요. 저는 근원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아쉬운 건 이 지적질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직장 생활하면 또 상사한테 또 가서 지적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글쓰기를 통해서 유쾌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저는 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 방송을 듣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절대 지적질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기 썼으면 무조건 잘했다라고 그냥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뭘 쓰니까 칭찬을 받는구나. 확실히 글은 칭찬을 먹고 더 잘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칭찬하면 더 쓰고 싶고 더 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더 쓰게 되면서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런 어떤 선순환의 좀 기회를 좀 선생님들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제목이 이제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인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 도대체 말을 잘한다는 건 뭔지, 글을 잘 쓴다는 건 뭔지. 우리가 보통 이제 말을 잘한다고 했을 때는 끊이지 않고 막힘없이 말을 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청산유수. 달변가지만 그런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났는데 뭐가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말이 어눌해도 막힘이 있어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설득. 예, 그렇죠.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자꾸 문장 실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장이 좋아야 좋은 글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글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좋은 글이지. 그냥 야, 이 사람은 정말 문장이 대단하네. 표현력도 많고 정말 글에 지식이 넘쳐나. 이런 글이 좋은 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글은 뽐내는 글이고요. 좋은 글은 그 글을 읽고서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달리 생각해봐야겠구나. 그러거나 아니면 감정이 좀 그렇죠. 감정이 이렇게 해서 그 감정이입이 되어서 뭔가 그 글을 쓴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 되거나 이런 글이 좋은 글이죠. 근데 그런 글을 쓰고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떤 노력, 어떤 훈련,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를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부모와 이제 아이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끝. 아이는 근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른이지. 엄마는 얘를 사줄까 말까 이것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부모 아이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여보, 나 오늘 산에 갈 거야. 끝. 그죠?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건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족 내에서는 서로 이제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용건만 얘기해도 어느 정도 다 소통이 돼요.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마음을 이제 알죠. 가족을 벗어나면은 그때는 근거를 말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납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유나 근거. 그렇죠. 그런데 근거를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근거를 말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잘 설득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 자기 용건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이분들 보면 다 용건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거, 이 자기의 주장, 자기가 내세우는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는 받아들일 사람이 수밖에 없어요. 없는 근거. 맞습니다.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집안에서부터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엄마 나 장난감 사줘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하지? 라고 근거를 물어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왜 장난감을 좋아하지? 왜 내가 사달라고 했지? 자기 욕구를 한번 객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엄마를 설득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제 학교에 가서 직장 생활에 가서도 결국 그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생생한 근거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떼쓰면 통하니까 요즘에 어른이 돼서도 막 그렇죠. 그 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맞습니다. 지금도 다 떼쓰는 겁니다. 다 떼쓰고 있죠. 근데 그 어거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심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진영으로 저거 니들 진영 얘기잖아 라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진영 속에서 박수받고 나머지는 다 또 비난받는 이런 것 속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또 목소리 거죠. 큰 사람 또 힘센 사람. 예, 맞습니다. 그게 관철이 되고. 그렇죠. 서로 뭔가를 설득하는 게 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력감이 느껴지죠. 그걸 보고서 아이들이 정말 저렇게 하면은 다 안 되는 일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저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그런 이유였구나. 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때를 쓰는가, 오거지를 쓰는가. 어른이 돼서도.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보면 이제 말은 잘하고 이제 그런 승리를 어려워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 우리 백 대표님 얘기 들으면 하나 잘하면 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차이가 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간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속성이 다른데요. 말은 대체로 이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훈련되지 않아도 이 생각만 떠오르면 이제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글은 떠올린 것 가운데서 또 글로 옮길 거를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필터링을 하죠. 필터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긴 하지만 하나는 필터링이 필요하고 하나는 이제 필터링이 필요 없는 건데 저는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타당한 용건, 구체적이고 생생한 근거, 그것만 내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같다. 예, 그러면 저는 말이나 글이나 결국 목적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말과 글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너무나 어떤 방법적이고 스킬풀한 것에 이렇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잘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양적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말도 축적이 되고 글도 축적이 되면 점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하기건 글쓰기건 저도 해보면 제일 이제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다. 쓸 거리가 없다. 글의 시작, 말의 시작. 그거가 이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머릿속에 하얘지고 시작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하려다가 시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은 저는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글쓰기를 이렇게 단서로 생각해서 그런 거죠. 단서. 항상 꼬리에 꼬리 물고 쭉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글을 쓰다 막히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글은 덩어리다. 그래서 덩어리, 떠오른 덩어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마치 아이들 레고 블록 조합하듯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덩어리로 생각하면은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다. 내가 쓴 덩어리 중에 하나를 시작으로 하면 되겠네요. 제일 사람들한테 좀 어필할 만한 것으로 시작을 쓸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쓰면요 태국도 쉬워져요. 그리고 글을 좀 더 우리가 프리스타일로
잘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을 이렇게 라인이 아니라 블록,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런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문단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그렇죠. 문단 중에 제일 앞으로 갈 것을 그렇죠. 찾으면 그렇죠. 되겠네.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거와 연결해서 이렇게 뒤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글쓰기도 가르치고 그런 걸 하는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글쓰기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자기 장르를 갖고 있는 작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글쓰기 강사 아니고. 강사로서는 저는 이제 글쓰기 회사 대표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뗏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백승권이라는 사람이 한 장르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뗏목을 타고 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죠. 장르가 있는 작가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교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어요. 또 소설이에요, 시가 아니고. 이를테면 뭐 이제 기독교나 불교,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 좀 중요한 종교들이잖아요. 그 종교 속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갖고 판타지 소설을 써보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뭐 불교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제가 또 신학책도 많이 읽습니다. 신학도. 두 개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잡벅은 뭐 끝까지 시종 일관이네요. 제가 이 일관성이 좋습니다. 잡벅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정말 많은 얘기 즐겁게 나눴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를 쓴 백승권 작가였습니다.